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수다 그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여희 교수님하고 또 이 친구에 관해서 곰돌이 푸의 이야기를 이렇게 수다로 한번 만나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돌봄이 돌보는 세계라는 이 책을 매개로 오늘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오늘 수다 친구분들 두 분 또 나와 주셨거든요.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경임이라고 하고요. 마중물에 지금 3년차, 횟수로 3년차 만 2년 된 회원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조만간 자의적인 실업자가 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중물은 조금 새내기 축에 끼고요. 그리고 지금은 웅진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앞으로에도 임경이 임투더 우영우를 따라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임투더. 예, 임경희 선생님, 정보 선생님은 같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제 돌봄에 대한 그 책을 아마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 수다 친구로 오늘 섭외가 되셨어요. 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책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돌봄 이 책을 딱 받아보는 순간 저는 이제 저희가 이게 유북이라는 책을 이제 매달 구독하는 서비스 유북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책을 선정한 책을 이렇게 유수다 책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그냥 사람이라는 그 홍은전 작가의 책하고 느낌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같은 사람들이 구성한 건가? 막 이런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고 출판사도 다른데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여기서도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좀 그냥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을 같이 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들은 이 책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이 돌봄이 돌보는 세계라는 책 제목이 좀 이게 무슨 말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개념 정의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돌봄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이게 돌봄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었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활에서 이 돌봄이 되고 있었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였었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돌봄과 관련됐는데 마치 그건 나는 안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 있다가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아 내가 하는 행위의 대부분의 것들이 돌봄이구나 이렇게 그 속에 그래서 책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도 어떠셨어요? 저는 돌보는 세계. 이 책을 받자마자 책 맨 앞에 이제 취약함의 가능성으로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여태까지 뭐 남들 살아오는 거대로 살아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강해야 한다. 내가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라 취약한 곳 나에게 그 정체와 태보와 그리고 쓸모없음, 무능력 이런 것 같이 느껴졌던 사람이 취약함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 가능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그게 공존이라고 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이 다른 몸들이라고 했던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는데 뭐지? 이 다른 몸들이?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나도 그거 하고 싶었어요. 찾아봤더니 다른 몸들, N개의 다른 몸들. 그렇지, 우린 다 다른 몸이지. 그 다른 몸을 오롯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 존재함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다른 몸들도 너무 멋있게 들려왔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 기획 다른 몸들은 네. 이 첫 장에 네. 이렇게 나와 나와 있어요. 있어서. 그리고 주요한 또 저자분들의 이런
이제 연역이라든지 뭐 글이 조금 이제 배경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다른 몸 우리가 표준화된 몸, 정상화 그렇죠. 몸 뭐 이런 것에 이렇게 학습되어 있고 프레임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두 사실 제각각 몸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다른 몸 기획 네. 돌봄이 돌보는 세계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취약함이 어떻게 가능성이 됐는지 혹시 선생님들은 책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신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책 중간에 보면 그 이제 계속 아팠던 어떤 분에게 이렇게 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근데 마무리된 느낌이 아니야 너 왜 긍정적 메시지를 주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어떤 한 부분에서 그 친구가 그럼 뭐라고 쓸까? 나는 아프고 지금까지 내 인생 자체가 모욕당했어 라고 쓰면 돼? 라고 하는 이 느낌처럼 네. 그런 글이 있어요. 네. 아프면 그렇죠. 모두가 그냥 돌봐야 되는 대상 그리고 측은하게 보고 안쓰럽게 생각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못하게 그들이 먼저 그러니까 나는 늘 선택당해지는 사람으로 네. 불쌍함의 크기가 이만큼인 사람이 먼저 와서 다가가면 내가 고마워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처럼 취약함은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저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았었고 근데 그게 이제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말한 다른 몸들 같은 경우처럼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몸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안에서 그분들의 그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씀은 아마 또 이렇게 전문 본인이 그런 업종이 계셔서 그런 좀 더 전문적인 언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업종이라는 걱정이에요. 저도 서비스라 네, 저는 이 취약함 자체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취약할 수 있다. 이 언어 단어가 만들어주는 의미가 불쌍하게 그 사람 자체를 딱 구속시키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프레임화 시켜서 그 취약함을 가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취약한데 다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교육으로 저는 이제 그 교육으로 인해서 분류했던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데 이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좀 편안하진 않은 단어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랬었었는데 이 장애라는 게 그런 장애만이 아니라 개념 정의가 아까 조금 시작하기 전에도 교수님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취약함도 마찬가지고 장애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나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부양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돌봄이 필요한 거고 다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구분짓였던 것들은 아닐까?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다 같이 가는 거다. 근데 그 공동체이지만 N개 그 공동체 안에 N으로 내가 남아있는 나로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앞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 제기해 준 취약함의 가능성이라는 거. 근데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은 이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놓아진 것은 취약함이 가능성이 된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보행이라든지 이런 이동의 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이 그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취약함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이제 권리로 받게 된 게 사실은 이 이제 지하철의 그 엘리베이터인데 거기에 보면 아니 그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거든요. 모든 저도 사실은 내려갈 때는 계단 내려가는 게 연골에 나빠 그러면서 내려가는 건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그러면서 그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사회화, 취약성을 사회화 시키니까 가능성이 됐다라는 사건으로 저한테 이렇게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또 큰 깨달음을 안고 가는데, 혹시 이 책을 보시면서 뭐 이렇게 좀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있거나 던지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으셨나요? 제가 먼저 네. 적어왔어요. 네, 적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어딜까요? 현장에 교재가 145페이지인데 보육교사들이 워낙 잘 그만두세요라는 얘기가 있고, 영유아 보육 그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근속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패러그래프고, 근속은 주로 146페이지 주로 2월에 리셋되고 있었다. 왜일까 해가지고 영유아 보육법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리셋은 되지 않아요. 현장에서 리셋은 아니고 계속 연장되는 선이고, 영유아 보육법이나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법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교사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해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147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보면 이듬해 2월 말 종료되는 근로계약, 이거 제가 변명하러 온 것 같긴 한데 1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 완내책자에 법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보육교사는 3월 1일자로 임명해서 퇴직금을 줘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조금 현재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 모든 업종, 요양보험사도 마찬가지고 요양 좀 많이 열악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작가 지연이 하고 글쓴이 분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수정해 주십사고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계시니까 또 현장과 다른 부분들을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선생님은 또 뭐 나누고 싶었던 거, 이 책.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뭐 다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그렇게 실제로 소수라고 넣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그 하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후배도 보육교사인데 뭐 정말 이렇게 그냥 세속적인 말로 하면 얄짤없이 잘려요. 진짜요? 네, 기간제가 그래요. 그런데 그 기간제도 지금은 되게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정확하게 1년 채 안 되는데 딱 자르고 이런 걸 막 해요. 그러니까 악용되어지는 이 소지. 그래서 그 법 자체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간제나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나 비정규직 자체가 인간화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저는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서 그냥 평생을 그냥 혼자. 그게 굉장히 젊었을 때는 자랑스러웠죠. 난 이런 여자야. 뭐 이러면서 이제 더 강해져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웬만한 거는 울지도 않아. 막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막 나는 캔디 같아져야 돼. 외로워도 슬퍼도 그런 정말 쓸데없는 생각으로 보냈던 이 시기, 젊은 시기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서도. 그래서 굉장히 안 아플 줄 알았죠. 그랬더니 아팠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근데 그게 조금 곤란한 시술이어가지고 조금 큰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사람 많은 데 되게 싫어하는데 종합병원이라는 데를 생전 처음 가본 거예요. 갔는데 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한 7시간인가 기다렸다가 받고,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으시면 나가라, 뭐 기다리지 말고 딴 데 가셔도 된다, 거의 이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나서 진단받고 시술 결정 나서 또 언제까지 와라, 시술하고 입원실이 몇 개가 났으니 그중에 선택하셔라,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또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 너무 제가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에게 보호자 계시냐? 없다. 너무 안쓰럽게 그때부터 쳐다보는 거죠. 왜 보호자가 없지? 네 나이인데? 그래서
아니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팠어요. 그래서 데리고 할 힘도 없고 그래서 지쳐서.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제 퇴원을 하고 오고 입퇴원의 수속도 종합병원은 너무 복잡해요. 네, 맞아요. 가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오면 무슨 얘기하면 어디로 가라. 그럼 거기서 또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퇴원한 내가 잘 썼다고 퇴원하겠다고 돈을 지불하는데 왜 3시간을 거기서 기계 앞을 서성이면서 그러고 있어야 되는지가 너무 진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화가 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제가 처음으로 뱉은 말 보호자가 있어야 돼. 너무 서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런 거에서 아 이게 비정상이구나. 왜 내가 이 생각을 하지? 왜 혼자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으면 그리고 그 퇴원도 뭐 쌩쌩해서 퇴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술 끝났으니 네. 나가라라고 하는 건데 나는 힘이 없는 상태로 3시간을 거기서 진이 다 빠지게 돌아다녀야 되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비정상인 건데 나는 왜 겨우 보호자가 있어야 돼? 라고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힘이 되고 내가 좀 편해지려면 이 세상 틀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와르르 무너졌어요. 제가 그때 내 문제로 딱 오니까 그치 결론이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아니었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많이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거기 이제 권리라고 하는 네. 부분에 맞아요. 조한진이 네. 님이 쓰신 부분이 있어요. 거의 내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95페이지 부터. 그 부분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권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셀프 서비스. 네. 의존과 질병의 정상성.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의존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의존은 비정상이고 자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의존할 자원이 충분해야 자립할 수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이제 이야기와 또 질병을 우리가 완벽한 몸, 정상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다. 어떤 질병을 다 같이 질환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부터 완쾌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비정상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이렇게 딱 갇혀서 스스로를 너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 비난하거나 그 구조에 대한 생각보다는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권리 챕터에. 그게 이제 매년 나라에서 네. 국가 금진을 네. 거의 네. 반강제적으로 네. 진행을 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만약에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몸이 좀 안 좋으면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우편이 오게 되니까 감시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도 나는 그 비정상이야? 저는 그래서 왜 국가가 자꾸 나를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왜 자꾸 나는 필요하지 않은데 왜 자꾸 관리하지? 그러면서 자꾸 뭐 안 하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빡빡해.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치료하라 병원 관리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혜택을 덜 못 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강제적으로 비정상인이 되어서 진료를 받아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나라에서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상성의 그 국민 건강을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체크하고 유지하게 살아가려면 노동이라든지 맞아, 뭐 맞아. 환경들이 다 맞아. 변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맞아요, 그래서. 너 건강 관리를 열심히 이만해. 해야 된다라고 네가 해야 이렇게 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막 아주 긴급한 질병, 몸살이 나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질환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돌봄의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다 돌봄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그제서야 우리가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산,
노동 생산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돌봄은 보이지 않는 그 존재로서 여전히 존재했고, 그것을 드러낼 때는 누가 그러잖아. 아프니까 그 부분이 살아있는 걸 느낀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막 우리가 근육 안 쓰다가 내가 근육이 있는 줄 몰랐어. 네. 근데 근육을 쓰니까 근육의 통증을 통해서 내가 근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막 그런 것처럼 이 돌봄이 상황이 되니까 돌봄이 우리는 항상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영역은 가족하고 개인한테 이렇게 좀 포커스가 있었지 않았나. 특히 또 여성 돌봄 중심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 책에 되어 있어서 저도 그 젠더랑 이쪽 이 부분을 저는 책을 보면 이제 제가 먼저 보고 싶은 부분을 먼저 보게 되는데 저도 교육이랑 이쪽을 먼저 봤었어요. 근데 그 좀 약간 리얼하게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준 거 아니냐, 돌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돌봄을 하찮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현재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에 정말 공감을 하고, 탈이주민 여기에 보면은 저 그 이주 국경을 넘는 여자들에서 285페이지에 보면은 그 싱가포르에서 그 일하시다가 학대받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저도 뉴스에서 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인권 교육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사용하긴 했는데 그걸 돌봄 차원에서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에 왜 이게 젠더로 보자면 왜 이렇게 여성들은 이렇게 외국으로까지 나가서 나의 노동력을 가지고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가족을 돌봄을 해야 되는가? 그렇기에 남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를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남편도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저도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더 가부장제적인 전형적인 며느리, 아내 상을 요구받고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주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돌봄의 그 영역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영국에 제가 유학했을 때 요양원에 많은 그 종사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임금의 그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딜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많았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은 그런 그 일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자리들이 거기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그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봤는데,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도 또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돌봄의 노동이 굉장히 우리는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노동이다 말을 하지만 그 노동 자체가 제대로 된 일자리다라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또 책 안에서 그 내용을 보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 불이익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간호사 같은 분들을 자국에서 키워서 본국으로 데려가는, 유럽으로 데려가는 그런 내용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었었고, 그게 근데 또 거기도 또 여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전반적으로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하찮게 여기잖아요. 뭐 돌봄 노동을 하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봄 노동할 사람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너 잘라도 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거짓말이거든요. 돌봄 노동할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자리라도 좀 필요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아니 선택할 일자리가 없어서 가 있는 거지 무슨 거기에 줄을 서 있는 건 아닌 건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섬에 있는 네. 곳이 많아요. 그 섬이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왜냐하면 왜 시골 우리 국제 결혼이라는 게 그쵸? 네, 또. 너무 근데 그걸 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지 아 좀 데려와. 상품처럼 물건처럼. 그걸 실제로 옛날에 문제가 됐었던 네. 그걸 기획한 곳도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왜 결혼 어. 무슨 맞선 프로그램 같이 아, 예. 그냥 몇 명을 데려가서 네네. 계속 줄 세워놓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네, 마음에 만나고. 들면 데리고 오고 진짜. 네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 왔던 거야. 근데 그분은 오시는 분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몇 살짜리 남자한테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부양을 해야 돼. 가족을 부양하고 네. 이래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맞아요. 아주 그 절박함을 안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와서 또 어떤 대우를 당하냐? 돌봄 노동자일 뿐이니까 그분도 나한테 결혼해주긴 했지만 돌봄 노동자를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 모셔. 잘 못 모시면 때린다. 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기를 낳고 이렇게 키우고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 정도 키웠으면 가 돈 벌어야지. 라고 하는 부속물처럼 내 소유가 된 너는 그냥 일개 나의 하녀이고 하인이고 내가 너를 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상한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근데 그게 저는 이 지금의 현지 사회하고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단히 무슨 갑의 권력을 갖고 있는 양 돌봄 노동자들에게는 하찮은 일을 하는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얼마 쥐어주잖아. 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오만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이주 여성들은 더더욱 취약하잖아요. 뭐 말을 한국말을 잘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당하고 있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서로 그 이야기들을 좀 잘할 수 있게 하는 소통 같은 이런 자조 모임이든 뭐든 늘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꾸 그렇게 옆에서 그 정도 지원하는 거 정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품앗이 개념으로 좋지만 이게 안 바뀌니까 근데 이분들은 우리처럼 뭐 얘기를 통해서 막 분노하거나 그래서 이건 좀 비정상적이잖아 우리도 좀 목소리를 좀 내볼까? 라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있네 이런 분들이라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우리 사회의 자화상 같은 아주 표준화된 탈이주 여성이 아닐까 아니 이주 여성들의 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책에 있습니다. 네. 297페이지. 읽어주세요, 우리 선생님. 글로벌 하인 계층의 출현이라고 지금 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 부분에 이렇게 좀 축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와닿기. 되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외국인을 실제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어서 책에서 접하는 거고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충분히 돌보지 못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오시는 분들이 이는 그런 분들이기는 하셨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계급이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상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외국으로 살기 위해서 만약에 이주를 한다면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구나. 여기 책에 이렇게 다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돌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자원봉사 일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이주 여성이 자원봉사 저 해도 돼요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잖아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길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했더니 3년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살아야죠. 죽을 각오로 하고 살기 위해서 글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막 생각이 나네. 그때 제가 쿵 했었거든요. 그치. 그렇죠.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받게 만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생존의 그 사투를 벌이신 거죠. 그 언어를
쓴다는 게. 근데 저는 이제 그 결혼 이주 제가 사실은 문화 다양성이라는 교과목을 이제 이번 학기에 맡아서 그러셨구나. 수업을 하고 있는데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들이 아까 이제 왜 남성들은 이 개발도상국의 남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성들이 그런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돌봄 노동에 맞아. 종사하도록.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선진국이라는 이제 이미 개발된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돌봄 노동이 비어 있는 맞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선 돌봄이 필요하고 그 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에서는 오히려 자유주의 때문에 일자리들을 잃어간 거예요. 남성들은.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게 여성이고 그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돌봄의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 구조가 이 사람을 그런 노동에 내몰리게 그렇죠.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지껏 한 번도 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선택이다. 그러면 선택했으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조금 들었었어요. 아, 인사이트네. 네, 그래서 너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하려고 선택한 거 아니야. 늘 그랬죠. 그래서 너 여기 와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려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가 어떤 상품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물건. 그러니까 상품화 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안경을 내가 함부로 쓰거나 이래도 사실은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그런 상품화된 사회에서는 인간하고 노동력은 뗄 수가 없잖아요. 그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안경 물건 다르듯이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이 노동력 내가 사갖고 왔으니까 결혼 이주 여성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너를 사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이 상품으로 보는 관점 그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부수적인 얘기인데요, 네. 교수님. 어린이집에는 평가제라는 게 있어요. 네. 어린이집 평가제에 목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품질 향상이에요. 보육의 아이들의 품질 향상이 목표예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한 줄이. 어떻게 교육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상품화한 거죠. 갑자기 그게 품질이 높은 교육도 네, 네. 품질이 높아야 되고 아이들도 품질이 질이 높은 아이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바뀌어요. 이제 자꾸 이 품질이 상품화, 네. 교사도 상품화, 아이들도 상품화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도 모르게 상품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품질 좋은 인간인가? 네, 품질 좋은 인간을 만드는 그런 평가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죠. 교수님. 네. 근데 그 용어 안에 이미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조차도 상품화 네, 네. 되어버린 그런 교육도 게 상품을 위해서 키워지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선생님들이 제가 보니까 책을 읽는 방식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우리 선생님 포스트잇을 엄청 붙여오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접으셨나요? 아, 저는 오늘은 핸드폰에 다 가지고 왔는데 핸드폰 내놓으라고 그게 있어가지고 우선은 오면서 급하게 제가 꼭 이거는 얘기해야 되겠다는 부분만 접고 왔어요. 보통 저도 막 줄을 막 많이 긋거든요. 예. 접어요. 예, 접고 줄 긋고. 줄 긋고 저는 이제 거의 노트처럼 책을 맞아요. 사용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줄을 걷지 않고 왜냐면 줄을 긋는 순간 그 부분만 읽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온전히 다음번에도 이 책을 읽을 때 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에 방해될 것 같아서 줄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포스트잇을 많이 이렇게 붙이셨는데 어디에 붙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무슨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구절 네. 아니면 이제 와닿았던 거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고민해봐야지 하는 거 그리고 나름 색깔 구분도 네. 있어요. 색깔 부분도 좀 있고요. 예. 이렇게 표시된 이렇게 진하게 점으로 생겼어요. 된 것도 있고 뭐 결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 중에서 저도 웬만하면 줄 안 그으려고 지금 이런 색깔은 어떤 의미? 이런 방법을 쓴 건데
줄을 긋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먼저 안 그쵸, 되지. 그쵸.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아 그러시구나. 색깔은 굳이 뭐 크게는 없는데 네. 그냥 반드시 한 번씩은 더 봐라고 아. 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 진해 갈수록 색깔이 약간 진해 갈수록 더 농도가 깊다. 아 요건 조금 더 봐라 어.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 그럼 점은요? 응? 이 점 표시. 아 점은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네. 반드시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럼 반드시 안 하셨어요? 공유해 주세요. 반드시 해야 할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뭘까요? 읽을게요. 네. 109페이지. 108페이지의 아랫부분, 맨 마지막 부분.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질병권을 주장해왔다. 건강의 손상이 삶의 손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질병에 대한 사회의 제도와 태도가 바뀌면 아픈 몸들도 지금처럼 불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질병권은 건강권을 포함하지만 초점을 이동시킨 개념으로 잘 아플 권리를 의미한다. 건강권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하면 인류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다면 질병권은 아픈 몸을 극복하지 않거나 못해도 어떻게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네. 네.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거 네, 네. 연결되긴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위에 좀 몸이 아픈 분들이 좀 계신데 그 분들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을 민폐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지만 민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그 우리 구조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8시간의 충분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제 제도화된 노동이 있다 보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면 민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누나 끼치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 자체가 되게 가슴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9시간을 했어요, 내리. 했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함이 엄청난 에너지. 네, 며칠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그 시간 조절이 좀 가능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이 누적되면 더 큰 병으로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노동 환경이나 이런 것이 정말 빡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유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일에 몸이 맞춰야 되는 이런 구조 자체가 그것을 못 맞추는 사람에게는 비정상성을 강요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반에 저는 이제 혼자이기 네. 때문에 마냥 건강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한 대로 왜 어르신들이 제일 네. 많이 아프면 죽어야지.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아픈 데다가 나이도 있으셔. 막 이러시는 분들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게 제일 큰 소원이라고. 근데 그분들도 아프면서 죽긴 싫어요. 네.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있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네는 이제 어머님이 한 80 네. 중반 되셨는데 치매 진단 받으셨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몸을 자기가 많이 힘들다는 걸 까먹고 기습인 건지 뭔지 하여튼 넘어지셔가지고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모인 거죠. 의논을 했죠. 그 의논을 하는데 네가 모실래 내가 모실래 이런 부분으로 시작했다가 뭐 일단은 내가 먼저 있어 볼게. 근데 그 데려가신 그 분은 남자분인데 당연히 누가 모시겠어요? 며느리가 모셔요. 근데 며느리가 힘들죠. 힘드니까 이제 토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다음 식으로. 네가 해. 근데 그 다음 네가 하는 거에 다행히 여기서 말하는 다행이가 중요해요. 누나라고 하시는 분이 그럼 내가 모시고 있을게. 그게 더 힘들어. 라고 하는 순간 네. 그 두 형제가 너무 다행이다. 이거 뭐냐면
내가 어디 믿고 맡길 때예요. 믿고 맡길 때가 있고 그분이 한다고 하는 순간 걱정과 시름이 날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개인적으로 가족 간의 이 책임 분배가 되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 사회에선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보호자 한 분이 나선 거죠.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데 저는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늙어감, 아픔이 아파질까봐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가벼운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늘 하는 말 끼리끼리 모이니까 1인 가구들끼리 많이 모여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나는 허리가 아파서 폐지는 못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노후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보험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뭐 적금을 좀 더 볼까? 아니 국민연금이 낫대. 국민연금을 좀이라도 더 넣어. 뭐 실비. 이래서 왜? 이런 얘기 바로 나와요. 실비도 중요하대. 실비보험도 들어야 돼. 이렇게 필요해.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든든하게 어떤 보험이나 뭐 이런 제도, 네. 보장 제도가 맞아요. 나한테 이렇게 딱 있으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면서 나는 좀 그래도 늙어가도 괜찮겠어, 아파도 괜찮겠어라고 하는 정도의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을 해야 되는 그것도 불안하죠. 여전히 불안은 증가하게 돼 있고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없어진다며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각종의 불안을 유발시키는 이 사회가 저는 너무 못마땅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람 인자 자체는 의존인데 그 관계, 의존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왜 자꾸 없앨까? 누가 있다 이건 없애게 하는 그리고 그 없애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개인나 너 혼자 쓸 수 없는 바보 같은 너는 무능력한 뭐 이렇게 되게 하는 이것을 나한테 불안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든든한 관계에 있다면 왜 내가 그걸 불안해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네. 들어서 맞아요. 그 부분도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제 박사 논문이 치매 노인 가족 수발자 네. 인터뷰해서 비교하는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돌봄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독박을 맞아요.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관여 안 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관여를 안 하는데 유럽의 많은 가족 돌봄은 나누는 거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게 독박이 아니라 이것을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나눠서 이 상황들을 같이 가져갈 것인가 이 고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한 명 딱 맡으면 아까 안도의 한숨 그것처럼 독박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돌봄이 조한진이 또 이제 그렇고 이렇게 돌봄이 민주화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돌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민주화되지 못한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림상으로도 네. 그죠 책에 네,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 참, 그래서 채팅창도 볼 수 있나요? 안 돼요.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조금 사실은 좀 놀랐었거든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빙산? 빙산. 빙산. 빙산의 몇 페이지예요? 아 여기 네. 있다. 280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이게 맞아요. 자본주의죠. 네. 가부장적 돌봄 노동이 예, 돌봄이 밑에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가사 노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밑으로 이렇게 그죠. 빙상의 일각처럼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계층이 왜 먹이사슬처럼 동물의 먹이사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나마 보여지는 자본이나 임노동이라고 하는 가시적 경제는 그러니까요. 밑에 비가시적 경제를 기반으로 거기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바탕으로 해서 서 있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죠. 위에 있는 그쵸. 자본과 그 임노 네. 네. 그 자체가 네,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또 여기 이 책에서 또 알게 됐던 게 요양 관련한 네. 앞부분에 요양 관련한 예.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너무 열악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 시어머 그게 며느리는 네. 불편합니다. 한 사람이 맡아줘도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행이 아니고 큰 신우가 해주긴 하셨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이
치매가 84세 때 오셨는데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저희는 집안에 다 맞벌이가 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 가족 회의에 의해서 큰 형님이 신우가 이제 요양원 모시자. 그래서 그냥 요양원으로 갔는데 가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또 가도 우리 못 알아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원망이 이거 일부러 나가나? 며느리가 말이야 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예, 꼭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자체. 그러니까 왜 내가 죄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게 자꾸 네. 압박을 주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라는 위치만으로 네. 겪는 그런 또 다른 이제 그런 측면들인 거죠. 그래서 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죄의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또 심리 정서적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사회 구조가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우리 채팅창에 또 봄햇살님이 올리셨는데 제가 사실 노안이 와서 이게 우리 봄햇살님의 그 글을 읽어봐야 되는데 네.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이 좀 읽어주세요. 성장 및 개발 중심 사회는 무한히 노동할 수 있는 몸을 추앙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존하는 몸을 쓸모없는 몸으로 규정해왔다. 기준에 맞춘 몸으로 만들 것을 강요하는 제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춰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살기가 어려운 나라임을 말씀해 주시네요. 어떠세요? 선생님들 저걸 보면서. 아까 말한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런-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없죠. 그렇죠. 예, 기대에 도착할 수 어쩌면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요람에서 태어나서 저는 행복을 바랬지만 좀 이따 품질로 되고 그쵸. 그 품질에 따라서 질이 그쵸. 등급이 나눠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거기서도 또 품질이죠. 좋은 품질로 돼서 좋은 상품화된 학교로 갈래? 대학교 갈래? 갔다 와서는 또 좋은 뭐 계속 자본주의 그쵸. 내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좋은 상품으로 커야지만 되는. 맞아요. 그러니 좋은 상품이 안 된 너의 말로는 그 네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로는 조용히 음. 주는 대로 받고 사라져 줬으면 좋겠어. 이게 저는 이제 이거 처음에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게 보편적인 거, 당연한 거 그게 이제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게 그 사람들의 권리인 거잖아요. 보편적인 거, 당연한 거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라는 건 부수적인 거고 그리고 시혜적인 거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은 빼도 되는 거로 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한 거 그게 돌봄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돌봄이라는 것이 부수적인 거로 받고 이 생산의 노동만이 이 중심이 되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정말 이게 돌봄에 대한 것이 필수적이고 그렇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면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돌봄 없으면 되지 안 않아요. 되는 건데. 근데 이 욕구가 마치 하위 욕구라서 당연히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그냥 스스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 그 자체가 이게 권리로 주어지지 못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족이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들한테만 부수적으로 국가가 시혜를 어떤 주는 시혜를 것처럼. 준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은 뺄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제 거죠. 그래서 권리로 인식되지 못한 측면이 있구나. 근데 정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게 뭔가 그랬다라면 그 필수적인 것에 종사하는 노동이나 그것을 수행하는 가족이라든지 구성원들에 대한 존엄성, 이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댓글 어디 모두를 있을까요? 위한 돌봄
어디에나 있는 돌봄에 대한 상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신 네.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적 존재론,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상호 의존적 존재이기에 작은 주고받음을 나누는 잘 돌봄받는, 잘 돌보는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올려주셨네요. 네. 오늘 제가 아까 이제 그 보면서 저도 이제 페미니스트 학자 실비아 페데리치가 네네. 쓴 네네.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부불노동이라고 말한다. 네네. 근데 이제 사랑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천륜의 이름으로 부불노동을 그동안 자본주의가 이것을 이용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산을 하는 노동자를 양성하는데 그 부불노동을 이제 가족에게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마치 이제 그 남녀 관계에 대한 그런 걸로 이제 치환될 수 있는데 그것을 또 조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본의 또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그 산업 요건이라는 말 자체가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한진이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여기에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낸시 프레이저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의 모든 사회의 재편은 노동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려면 사실은 지금 생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이제 물자들은 넘쳐나고 과거 같으면 이 물자 자체가 이제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과잉 생산하고 그것을 환경을 파괴하는 그렇지만 멈출 수 없는 이 자본주의의 이제 수레바퀴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그런 노동이 가능했던 것은 이제 돌봄이라는 게 있었는데 돌봄 중심으로 이 노동시장이라든지 사회가 재편되지 않고 노동 중심의 사회 재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새로 이제 우리가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사회를 재설계한 거잖아요. 이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베버리지 보고서에 인간이 최소한 인간다운 안정성 그것을 보장하면서도 돌봄이 중심이 돼서 사회를 재디자인하고 설계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프레이저의 또 그 담론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수홍 선생님 거. 네. 이수홍 선생님 아픈 몸을 만드는 사회, 아픈 몸은 밀어내는 사회, 그리고 그 질병을 개인이나 가족만이 책임지는 사회, 그리고 그 아픈 몸으로 돈 버는 의료가 있고 돌봄의 사회가 필요해요. 이게 와닿네요, 가슴에. 또 이 찡하네. 위험은 또 돈 버는 수단이 되기도 그쵸. 하죠. 오히려 여기에 나와 그래서.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정치가 보면 네덜란드 여성들이 그 혁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책에. 아이슬란드. 네, 아이슬란드. 죄송해요. 네. 네, 네덜란드. 우리 딸이 네덜란드 간다 그래가지고. 란드는 다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 그 얘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정치하는 엄마들 모임에서 이런 혁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좀 사실 이런 마중물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렇게 강하지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우리 얘기가 강하다. 네, 아니요, 그 정치하는 정치하는 엄마들 엄마들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왜 그냥 돌봄을 하는 우리는 희생되어야 엄마가 하는가? 돼봐요. 그 말이 아니고 엄마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는 아닌 거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거기에 정치가 항상 플러스가 되니까 정치로 눌러져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이슬란드 여성분들도 그런 운동을 했던 것 같고. 파업을 했잖아요. 네네. 우리 여성이 파업을 하면 사회가 멈춘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 언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었고 뭐 이렇게 뭐 애 안 낳기 애 낳는 걸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한번 해보면 큰일 나겠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생의 문제를 마치 여성의 출산의 문제로 애를 낳지 않는 거. 여자 그러니까 문제 저 이거 엄청 먹어요. 너는 그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 왜 그러니? 왜 그래야 되죠, 우리는? 그러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일국가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국가의 어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동 생산성이 계속 유지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지구로 봤을 때는 사실 인류가 지금 너무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한 국가 안에서 그리고 일국의 자본주의 생산력의 측면으로 그 수치를 결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출생률조차 마치 이제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로 이렇게 가고 누구한테로 있는 가야지 되는 그런 이슈가 측면들이 돼야 있는 것 돼서. 같아요. 그리고 그 출생률에는 사실은 돌봄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맞아요. 아이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고 그 탄생의 기쁨들을 다 누리고 싶어 하긴 하는데 이 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돌봄 체계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그런 것들로 이제 그게 없으면 사실은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막 이렇게 일상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돌봄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 분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퇴근해서 누군가는 너무 편안하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소파에 가서 자기 침대에 가서 누워서 뭔가를 하고 자기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고 그 일상을 존재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막 이런 부분을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그런 부분 그것을 이렇게 개인화시켜서 이제 우리 집 그러니까 아니 현명하게 좀 조절 좀 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해서 하지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는 얘기하게 그입 되죠. 다물라 그래. 그래서 저는 저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엄청 네.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사회적 약자가 있다는 건 강자가 있다는 네. 거고 그 네.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약자를 인정하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시고 이러는 게 저는 이 말 자체가 어폐를 갖고 네. 있다. 약자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가 평등하게 그쵸. 어떤 모양새로 있든 네. 간에 네. 구성을 하고 있는 구성원일 뿐이지 맞아요. N. 거기에 약자 강자를 왜 나누며 애초에 약자를 왜 만들게 했으며 네. 그리고 아까 남자, 여자 말한 그 구분. 메슬로우 욕구에서 네. 보면 그게 하위 욕구긴 하위 욕구라고 보다는 기본적인 거라는 네. 거죠. 생존, 생존이나 생존. 이런 건 기본인데 네. 그 생존을 위협하게 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석으로 몰아내서 절벽 밑으로 떨어질랑 말랑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약자를 배려해서 이런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래요. 약자들이 한번 모여볼까요? 그래서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연대합시다. 그래서 그런 마치 얼마 전에 뭐 정치에서 을들의 연대 뭐 이런 그거는 개념이 다른 스스로를 을이라 부르지 말고 스스로를 돌봄을 하고 있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모여라 라고 하면 어떤 큰 돌봄의 연대? 강의에 돌봄 연대를 해서 뭔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네. 저도 진짜 그 돌봄이 민주주의 아까 누군가는 착취당하고 누군가는 억압당하고 누군가는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힘을 가져올 수 있는 연대 돌봄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마무리로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또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마지막 뒷장 여기 보면은 돌봄은 혁명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이 돌려서 했던 말들이 이 혁명이라는 말을 다 포괄적으로 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말을 한번 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그 약자라는 말,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쓰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시민, 예, 그냥 모든 시민이 시민으로서, 예. 돌봄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권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 약자에게 주는 어떤 수혜처럼 그렇게 약자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 돌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돌봄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약자한테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모든 시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권리이다라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돌봄 117 의존과 네. 질병의 정상성에 또 이제 가 있는 건데요. 저는 돌보는 몸을 표준으로 한 사회는 인간은 모두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인정하는 일이며 동시에 돌봄을 기본적인 시민적 역할로 자리 잡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돌보는 몸을 표준으로 한 사회, 그 사회를 꿈꿔본다라고 해서 제가 말이지. 이제 여기 상상상인 것처럼 상상하자. 그럼 상상만 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상상하면 그 상상으로 그거 자체로 저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힘이 되는 과정으로 반드시 우리 돌봄연대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는 네. 토론하는 동료의 힘이 있다라면 네. 그 돌봄 연대 그리고 돌봄 민주주의가 가능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오늘 꿈꿔보며 그 이상을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에 또 교수님 참여해주신 잠깐 두 분만 네. 잠깐 얘기하면 안 될까? 두 시간이 안 분들 되나? 두 분? 저기 지금 하나님과 보메살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상품화된 인간 최만식의 단편 레디메이드인 생각나네요. 네, 또 또 밑에도 하나는 정치의 삼각형이 생각납니다. 세계 시민의 돌봄 노동자의 연대가 되기를 꿈꿔봤는데 보메살님. 사회적 약자라고 지정당하는 사람들도 연대하기를 상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얘기에 막 힘을 네, 실어주는 네. 이야기들이 쭉 올라왔고요. 네. 오늘 돌봄 또- 연대 기대된다는데요.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 교수님께서. 오늘 또 돌봄의 연대. 저희 그래서 돌봄의 연대를 위해서 사실은 11월 네. 28일 날 그 나눔생 우리가 돌봄은 권리다. 네. 그래서 시민의 나눔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엔 참여했습니다. 선배 시민, 후배 시민들이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돌봄 연대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수다는 너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또 유범상 교수님의 유북을 네. 좀 기다려 주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2022년 8월에 반지하의 창극을 기억하세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 세 사람이 사망을 했죠. 언니는 발달장애인이고, 아이는 청소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은 노동자였죠. 엄마는 다행히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창극을 막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국의 돌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일단 반지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달장애, 장애인이라는 거, 노인이라는 거, 청소년 거, 온통 돌봄이 필요로 했거든요. 거긴 주택의 문제들도 제기가 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제기가 될 수 있었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제 돌봄을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만난 책이 돌봄이 돌보는 세계, 이번에 북내타 상상상의 책이거든요. 자, 이 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했었을 때, 먼저 우리가 돌봄하면은,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돌봄을 받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돌봄이라는 것들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빌린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은 돌봄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돌봄이라는 것은 뭐냐?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봄을 잘 받았었을 때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다는 건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많은 돌봄들을 받고 있고, 제 삶 자체가 돌봄 그 자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안경, 머리 깎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이 이 돌봄이라는 체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제 제공된 건 거고, 그걸 통해 제가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총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돌봄이라는 것은 의존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립하는 건 거다. 그래서 자립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다. 의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다. 아까 이 제아방의 비극은 의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집도 의존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었고, 장애의 돌봄이라든가 등등의 것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가장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부유층이다. 생각해 보세요. 운전기사도 둬야 되죠. 정원 깎는 사람들도 둬야 되죠. 그 다음에 식사도 누군가가 제공해야 되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돌봄을 잘 받는 사람은 오히려 독립적인 사람들이고, 돌봄을 잘 받으려면 오히려 이 계급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보거든요. 예전의 돌봄들은 사실 하인에게 맡겼던, 귀족이 하인에게 맡겼던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국가가 등장하면서 돌봄은 가족이 맡았거든요. 근데 그 가족은 천륜이라는 것에 기반해갖고 맡았는데, 가족이 맡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이 맡았던 건 거거든요. 주부가 맡았던 거였고, 남성은 뭘 했죠? 가서 돈을 벌어다 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브레드 위너, 주로 이제 생계 부양자 모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돌봄이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일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던 것이 저출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갈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들이 사실은 보편적 복지국가인 건 거죠. 베버리지는 얘기하거든요.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국가가 서비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그가 시민으로서의 권리 때문이다. 시민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돌봄에 대한 것들이 사회화가 되고, 그리고 그런 맥락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좀 더 자립적인, 독립적인 어떤 그 삶을 구가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건 거죠. 근데 최근에 그런 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그런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책이 이 레디컬 헬프라는 책인데, 레디컬 헬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복지국가가 설계되었을 때 한 노동조합 운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커다란 소시며 디저트나 달콤한 후식까지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서비스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독립적이고 총체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는 외로움까지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 서비스는 사회에 의미 있는 존재라고 나를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아주 급진적인 헬프를 해야 된다. 레디컬 헬프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서클을 제안하거든요. 지역에서 서클을 만들고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책이 되게 좋아 보이죠?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약간의 좀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존의 서비스, 복지국가의 서비스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인 빵을 제공해 주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인간적인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그 활동들을 사실은 그 서비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거예요. 국가가 많은 것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좀 약간 불편하고요. 두 번째 불편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서로의 어떤 이 서클을 만들 때 그게 탈정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취미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데 좀 이렇게 강조하는 점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빅 소사이어티, 시장에 묻지 말고 국가에 묻지 말고 이 사회를 좀 더 키워서 서로가 돌봐야 되는 옛날의 그런 공동체 모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만난 책이 돌봄 선언인데, 이 책은 이제 제가 지금 우려했던 것들을 뛰어넘으려는 구절들이 발견이 돼요. 한번 보시면,
돌보는 국가, 국가는 이제 돌보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건 거예요. 돌보는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국적이라든가 뭐 이런 여성, 남성 이런 젠더라든가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상당히 좀 세계 시민에 맞는 이 인권에 맞는 그리고 생명권에 맞는 것까지 이제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와닿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궁극적으로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한 연대의식에 기반을 두고 정치적 돌봄을 해야 된다. 시민들은 다른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위한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돌봄을 이제 민주주의와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실천이라는 문제들을 제안을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그럼 돌봄이라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을 때 이 책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누구에게서 가지고 오냐면 낸시 프레이저라는 이제 학자한테서 가지고 오는데 낸시 프레이저는 젠더적인 맥락들 속에서 시민권, 인권적인 맥락들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을 우리는 상상해야 된다.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은 뭐냐면 내가 아까 브레드위너 또는 가정주부 이렇게 가사노동의 기준을 해서 돌봄을 짰잖아요. 그게 아니라 돌보는 몸을 표준으로 한 사회. 돌보는 몸을 표준으로 한 사회. 누구나 다 상대를 돌보는 건 거죠. 서비스로도 돌보지만 아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들로도 돌보고 그리고 아까 취미나 여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하는 어떤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돌보는 것을 총체적으로 그 안에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돌보는 몸을 표준으로 한 사회인데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세모녀 아니 그 이 지하방에서 있었던 그 비극들 속에서 만약에 그 동생의 언니를 돌보고 노모를 돌보고 아이를 돌보는 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롭게 세팅을 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낸시 프레이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 임금 노동을 하지만 가사 노동을 하지 않는 남성을 표준 시민으로 설계한 것이라면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은 임금 노동도 하고 가사 노동도 하는 여성을 표준 시민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모든 시민을 돌봄의 주체로 상정하기 때문에 지금과 달리 일자리는 돌봄 제공자이자 생계 부양자의 이들을 전제로 관될 것이다. 상당히 근본적인 이제 제안들을 하는 건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돌봄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생계 부양자 모델로 보게 되면 서비스를 더 주고 그리고 우리의 연민과 어떤 그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거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림동 반지하 모델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위기들이 오는 과정들 속에서 돌봄이라는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복지를 지평들을 상상하는 문제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돌봄이 돌보는 세계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제가 소개한 이 책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상상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총체적인 인간으로서 인간의 총체성들이 어떤 그 보장받는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운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 돌봄 민주주의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상일상이 되는 상상이 이제 돌봄이라는 영역들 속에서 함께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